손자를 죽게 한 엉터리 의사에 대한 신뢰는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의 무덤을 파게 만들었다. 룩상부르 원수는 가끔 엄지손가락에 통증을 느꼈다. 그는 몽모랑시에서 그런 통증에 시달려 밤에도 자지 못했고 또 미열도 있었다. 내가 감히 중풍이란 말을 입 밖에 냈더니 룩상부르 부인이 나를 나무랐다. 원수의 시의인 외과의사는 중풍이 아니라고 우기며 아픈 데에다 진통제를 발랐다. 행인지 불행인지 통증이 멎었다. 다시 아플 때는 똑같은 약을 바르곤 했다. 병세는 더하고 아픔은 심해 갔으나 치료법은 항상 마찬가지였다. 룩상부르 부인도 마침내 그것이 중풍이란 것을 알고 그런 터무니없는 치료법에 반대했다. 그러자 의사는 그녀에게 그런 증상을 보이지 않도록 했다. 그리하여 몇 해 후에 룩상부르 원수는 그가 완강하게 자기 병을 그것으로 고친다고 고집한 결과 자신의 잘못으로 죽고 말았다. 그러나 온갖 불행을 지금 여기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불행을 말하기 전에 내게는 말해야 할 불행이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룩상부르 부인의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가장 마음을 쓰고 있을 때마저 내가 한 모든 말이나 행동이 어떤 숙명처럼 그녀의 불쾌감을 사게 된 것 같아서 이상하게 느껴진다. 연달아 일어나는 룩상부르 원수의 재난으로 해서 나는 그에게 더욱더 애착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히 룩상부르 부인에게 대해서도 그러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무척 굳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한편이 품고 있는 감정은 필연적으로 다른 한편에까지 미쳤기 때문이다. 원수는 늙어갔다. 궁정에서의 충실한 근무, 그것에 따르는 심려, 계속 갖게 되는 사냥, 특히 현지 근무에서 오는 군무의 피로는 젊은 사람 같은 정력이 아니고는 감당해 나갈 수가 없었다. 내가 보는 바로는 그러한 직무에서 원수의 기력이 지탱될 만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의 직위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되지 않으면 안 되고 가명은 그의 죽음과 함께 끊어지는 것이므로 그토록 힘든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무의미한 것이었다. 어느 날 우리들 세 사람 외에 아무도 없었을 때 그는 그가 받은 타격으로 무척 낙심한 태도로 궁정생활의 고통스러움을 한탄했다. 이때 나는 서슴지 않고 그에게 은퇴할 것을 권하고 시네아스가 피리우스에게 준 것 같은 충고를 그에게 주었다. 그는 탄식만 할 뿐 확답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부인과 단둘이 있게 되자 그녀는 내가 한 충고에 대해 몹시 나를 책망했다. 이 충고는 그녀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 같다. 부인은 내게 어떤 사정을 말했는데 나도 그 말에 수긍이 갔다. 그래서 다시는 이 문제에 언급하는 것을 삼갔다. 그 이유는 저 궁정생활의 오랜 습관이 실은 버릴 수 없는 것으로 돼버렸다는 점. 룩상부르 원수로서는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고통을 잊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 내가 충고한 은퇴는
그에게 있어서는 휴식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귀양살이가 되어 일 없는 생활, 권태, 슬픔으로 인해 완전히 원기를 잃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부인은 나를 설득시켰다고 믿고 있었고 또 내가 그녀에게 언약하고 실제로 지켜온 그 약속을 틀림없다고 믿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 점에 대해선 충분히 안심이 안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뒤부터 원수와 내가 마주 앉을 기회는 전보다 줄어들었고 기회가 있다고 해도 거의 언제나 방해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나의 우둔과 불운이 한데 어울려 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을 때 부인이 제일 많이 만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특히 훌륭하고 유망한 부플레르 신부 같은 청년은 내게 전혀 호의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원수 부인의 주위 사람들 가운데서 그만이 내게 대해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몽모랑시로 찾아올 적마다 나는 조금씩 그녀의 신뢰를 잃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실상 그가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렇게 되는 것이었다. 그의 우아한 모습과 재치 있는 상냥함은 나의 촌스런 어색함을 더 한층 꼴사납게 만들었다. 처음 2해 동안은 그는 거의 몽모랑시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원수 부인의 관대한 태도로 나는 그럭저럭 그녀의 총애를 잃지 않고 지냈다. 그러나 그가 자주 나타나게 된 이후부터는 나는 돌이킬 수 없이 짓밟혀 버렸다. 나는 그의 날개 밑으로 숨어서 그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를 기쁘게 하려다 도리어 실패하고 말았다. 내가 범한 실수로 부인의 총애도 잃었고 그에게서도 무엇 하나 얻은 것이 없었다. 그에게는 비상한 재주가 있었으나 끈기가 부족하고 도락의 맛을 들여서 무슨 일에나 재능을 끝까지 발휘하지 못했다. 그 대신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상류 사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그는 간단한 시도 지었고 짤막한 편지를 아주 멋있게 썼으며 손풍금도 다소는 칠 줄 알고 파스텔 화도 조금은 그릴 줄 알았다. 그는 룩상부르 부인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했다. 그 초상화는 형편없었다. 부인은 전혀 닮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었다. 계략을 가진 이 신부는 내 의견을 물었다. 나는 바보처럼 또 아첨꾼처럼 닮았다고 말했다. 나는 신부의 비위를 맞추려 했다가 원수 부인의 비위를 상하게 만들었다. 부인은 나의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신부는 자기 계략이 성공했으므로 나를 비웃었다. 처음으로 해본 아첨이 실패하고 나서는 나는 앞으로 재능을 무시하고 아첨하거나 남을 칭찬하는 일은 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장점은 유익하고 엄격한 진실을 충분한 힘과 용기로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있다. 나는 그러한 장점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만 했다. 나는 원래가 아첨은 고사하고 남을 칭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다.
나의 이 어색한 칭찬의 말은 나의 신랄한 비판이 초래하는 결과보다도 한층 더 불리한 결과를 내게 가져다 주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결과가 너무도 커서 그 후환이 앞으로의 운명을 좌우하고 뿐만 아니라 아마 그것은 후세의 나의 평판까지도 결정짓게 될 것이다. 몽모랑 씨에 체제하는 동안 슈아절 씨가 종종 저택으로 만찬을 하러 왔다. 어느 날 내가 없는 사이에 와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룩상부르 원수는 베네치아에서의 몽테규 씨와 나와의 사정을 슈아절 씨에게 말했다. 슈아절 씨는 내가 그 자리를 포기한 것은 애석한 일이었다고 하면서 만일 내가 다시 들어가겠다면 기꺼이 주선을 하겠노라고 했다. 룩상부르 원수는 그 이야기를 내게 전했다. 나는 슈아절 씨 같은 대신들의 총애를 받아보지 못했으므로 더욱 감격했다. 그러므로 만일 내 건강 상태가 그것을 고려해 보도록 허락했더라면 다시 한번 어리석은 짓을 해보지 않았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